18장 집단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장에서는 집단에 대한 비혼의 창조 아이디어들을 개발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의 공헌들이 각기 떨어져 있는 순결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들을 연결시켜주는 비혼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에 관해 알려지지 않은 오해의 거대함 및 일관성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최상의 가치를 부여한 정서적 진실이라는 근저의 숨은 땅덩어리를 드러낼 것이다. 집단 내의 경험. 비혼은 연구자로서의 삶을 집단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했고 그것에서 여러 중요한 사실들을 관찰했다. 그는 집단이 각각 고유한 권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자기 집단 자기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다는 개념을 그 자체의 권리를 지닌 집단 심리학이라는 건 없다고 한다는 개인 심리학으로부터 독립된 집단 심리학은 없다 이런 개념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 개인 심리의 여러 측면들이 특히 집단의 그룹 셀프라는 얘기를 사용함으로써 그 셀프는 개인 건데 그 중에 그룹 셀프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아마 비혼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인지를 그룹시다에 잘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나중에 숙고해 볼 때가 오겠지만 지금은 그냥 따라갈 정도로 가죠. 집단에서 표현하는 심리학은 집단 안에 있는 개인들의 집단적 측면들에 대한 심리학이다. 개인은 집단 안으로 함몰되는 경향이 있다. 비혼은 나중에 이 변증법을 자기의 대사회주의라고 소개했다. 다른 방식의 표현은 각 개인이 한 하위 인격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집단은 집단인 동시에 한 개인으로 생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집단과 공동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집단은 공동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형성된다. 목적을 위해 하나가 된 집단은 작업집단이라 불린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집단의 통성이 붕괴되거나 그것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발달한다. 하위 집단 저항들이 기본적 가정이라고 불리는 것을 형성한다. 왜냐하면 각각의 하위 집단이 작업 집단이 가진 가정과 다른 특정한 기본적 가정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집단의 저항은 흥미롭게도 개인 치료에서 만나는 저항들과 상당히 다른 아이다. 저항하는 하위 집단들은 특정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 첫 번째 형태는 싸움 도피로서 작업 집단의 진전에 맞서 노골적인 또는 수동 공격적인 반역을 하는 경향이다. 두 번째 저항의 형태는 의존, 즉 병리적 의존으로서 이 하위 집단은 공동의 과제와 계획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망각하고 그 책임을 작업 집단에, 특히 집단의 지도자에게 전가한다. 세 번째 저항의 형태는 짝짓기로서 오늘 혹은 그 이상의 개인들이 성적 만남에 대한 환상을 발달시킨 것을 가리킨다. 이 환상에 뒤따라오는 또 하나의 측면은 보다 심리적인 아이디어로서 짝짓기 집단의 주 구성원들이 만나 메시아 또는 메시아 사탕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짝짓기 집단이 메시아, 집단의 희망을 가져준 아이인 메시아를 양육한다는 이 마지막 생각은 비혼의 탁월한 통찰에 속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집단 관찰자들에 의해 쉽게 관찰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혼이 관찰하고 설명한 일부의 집단 관찰자들에 의해 거듭해서 확인되고 있다. 이 개념이야말로 비혼의 청량성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집단 저항의 첫 번째 형태인 싸움 도피는 공격성이 적극적이건 수동적이건 개인 치료에서 공격적인 환자의 모습과 일치한다. 두 번째 형태인 의존은 치료에 대한 책임감을 해소시키고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치료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전능적인 자기애적 형태의 의존을 만들어내는 환자의 모습과 일치한다. 세 번째 형태인 짝짓기 저항은 좀 더 복잡하다. 이것의 첫 번째 측면은 환자가 분석가에 대한 권위를 성화시키는 것으로서 그것은 의존 감정에 따른 고통과 굴욕감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방어이다. 두 번째는 커플이 집단을 보내줄 메시아를 만들어낸다는 환상은 더욱 복잡한데 그것은 근친탈감적 커플이 실제 가족의 한계를 뛰어넘어 수월한 아이를 생산할 것이라는
근친상간적 환상의 결과라는 점에서 개인 심리학이 시작된 것일 수 있다. 그것은 또한 미래의 시간으로 연기된 마식적권을 암시한다. 비오는 그가 집단의 과정과 집단의 저항들의 기원을 클라인의 원초적 오이디푸스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진술했을 때 이러한 아이디어에 대해 전혀 암시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근친상간적인 남자 그름마 아기는 자신이 엄마의 몸 안에서 우월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 즉 아버지가 생산할 수 있는 아이보다 그리고 자신보다 우월한 아이를 생산함으로써 영원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 집단의 지도자는 구성원으로부터 전능적 기대들의 투사를 끌어모으는 자석이 된다. 집단은 지도자가 먼저 구성원들의 빗나간 기본적 가정들의 근저에 있는 하위 집단 불안들을 경험하고 직관에 도달하고 마침내 해석을 할 수 있게 된 후에야 그 투사들을 재통합하고 재소유하고 구성원들을 본래의 임무로 돌려보내는 데 진전을 이룰 수 있다. 집단 지도자의 행동에 대한 비원의 서술은 엄마와 분수가의 몽상과 담기에 대한 그의 후기 작업을 미리 보여준다. 기본적 가정 집단의 저항들 근처에 있는 근본적 불안들은 처음에는 원정신적 현상으로 간주되었다. 이것들이 비원의 후기 개념인 베타 요소들과 O 개념의 전조일 것이다. 이 현상들은 한 인격이 다른 인격과 만날 때 발생하는 정서적인 소용돌이와 함께 일어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비오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로스타인은 보기에 이미 가정하기로는 그것은 개인이 분석을 위해서는 아니면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함께 만날 때 다양한 원정서들, 경쟁심, 박해 또는 거절에 대한 예상, 수치심, 사랑, 증오, 의존 그리고 다른 많은 정서들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각자에 의해 경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온의 후기 공헌들은 그의 초기 집단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집단 현상의 원시적 경제를 강조했고 클라인의 투사적 동일시 개념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원초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적용했으며 그것에다 편집분열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 개념을 덧붙인다. 비오는 집단에 대한 연구에 이어 정신증 환자들에 대한 정신분석을 통해 정신증의 신비를 탐구했을 때 자신이 집단에 대한 연구에서 발견한 것들을 지속시키고 확장하도록 보인다. 자, 여기서 조금 우리가 머물러서 보시죠. 여기서 제가 조금 보완 드려야 될 게 그로프슈타인의 얘기를 읽으면은 저는 원래 집단치료 그룹 테라피를 이론 과목을 가끔 가르쳐 왔는데 그로스슈타인이 비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원래 비혼의 이론을 너무 축소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워크그룹이라는 개념과 베이직 어썸션 그룹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마치 워크그룹이 있는데 여기에 서브그룹이라는 개념을 가져왔죠. 하위 집단 저항이 일어나는 서브그룹 리시스턴스가 기본적 가정이 각각 다른 가정을 가진 서브그룹을 형성한다.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브그룹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제가 이해하는 비오는 여기 서브그룹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룹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이건 의식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룹이 어떤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룹이 만들어진다. 이게 어떤 비혼의 개념이에요. 공동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집단이 만들어진다고 할 때 이 집단이 자기들의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나가고 그 목적에 맞추어서 리더는 리더대로 거기 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각각 협력하면서 이 그룹이 운영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합리적인 모습이죠. 원래 그룹의 목적에 맞도록 활동하고 있는 그룹이 어떤 여기서는 워크 그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 명분상 우리는 이런 그룹으로 만났어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성서 그룹이라고 쳐봅시다. 우리가 성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근데 의식적으로는 성서를 위한 모임인데 실제 그래서 워크그룹으로서 성서를 잘 공부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그룹이 전체로서 성서 공부보다는 다른 쪽에 정서가 더 있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여기서 굉장히 의존적인 그룹은 성서를 공부한다고 한다면 그 성서 공부하러서 서로 각자가 가진 성서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리더로부터 도움도 받기도 하지만 서로가 가진 여러 생각도 나누면서 건설적으로 이렇게 공부가 진행되는 거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디펜던시 그룹이라고 한다면 여기 서브 그룹이 생겨나서가 아니라 그룹 자체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오거니제이션 비슷하게 그룹 자체가 전체로서의 저항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서브 그룹 저항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에는 서브 그룹이라는 게 생겨나기도 해요. 그룹 쪽에서는, 큰 그룹에서는. 그렇긴 하지만 그런 서브 그룹이 생겨나지 않고 그룹 전체가 하나의 일정한 정서적인 니드를 채우는 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명목상으로는 그룹이 성서 공부를 한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룹 어널리시스를 한다. 아니면 어떤 공동 슈퍼비전을 한다. 한다면 그 원래의 목적이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런 그룹이 형성되는 심리 내적 요인들 내지는 어떤 니즈가 있는데 이건 무의식적인 니드들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 무의식적인 니드가 어떤 전이나 저항으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아까 얘기대로 성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쪽에서 잘 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어떤 데 저항이 드러나는 것은 본인들은 기여하지 않고 선생님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는 게 뭐 있어요? 선생님이 그냥 계속 가르쳐 주세요. 라는 쪽이 돼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피어 그룹을 저하고 같이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피어 그룹을 하면은 각각의 피어들이 각자 참여해야 되는데 다른 피어가 하는 얘기를 전혀 듣지 않아요. 그 별로 의미 없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그룹 리더만이 자기에게 중요한 것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느끼는 그런 그룹이 되는 경우에는 그룹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룹이 다 그룹 리더와의 관계만을 중요시하고 자기 피어 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역동들은 전혀 거기에는 주의를 주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굉장히 의존적인 그룹이 되어버리죠. 아니면 또 하나의 그룹은 굉장히 파이트, 오픈 플라이트. 여기에서는 뭔가 그룹 내에 타도할 어떤 에너미가 있거나 그룹 밖에 에너미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상, 어떤 이념을 타깃으로 해서 어떤 공격성들이 이렇게 모아지는 이런 그룹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럴 때 그룹 리더는 어떤 입장이 되냐면 이분들이 지금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정서적인 니들을 다 받아줘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마치 이럴 때는 이분들이 뭔가 어느 공격성을 드러내고 있으면 공격성의 선두에 서서 그 에너미를 공격하거나 그래서 마치 일선 지휘관처럼 행동하도록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사람들의 의도를 담아서 이걸 하도록 이렇게 푸시를 받는 이런 파이터와 플라이트 그룹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크로트슈타인이 얘기하고 있는 서브 그룹이라는 것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룹이 전체로서의 저항이 일어나는 것가 우선 첫 번째 중요해요. 그리고 그룹 전체가 동질적으로 어떤 저항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그룹 내에서 서브 그룹이 발생해서 서브 그룹 간에 또 이런 아까 파이터와 플라이트나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서브 그룹이 형성돼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룹 자체가 그 다른 쪽에서 본다면 의식과 무의식으로 양분해서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는 우리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잘 하자고 하고 있는데 무의식적으로는 다른 정서들이 이렇게 다른 니즈가 어떤 저항으로 작용하는데 이게 한두 사람의 그래야 보통 저항을
제가 실무적으로 실제 임상적으로 본다면 그룹 전체가 그룹 저항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소그룹 저항이 걸릴 수도 있겠죠. 아까 여기서 서브그룹 리시스턴스라고 하는 것. 만약에 여러 그룹이 발생한다면 같은 한 대그룹 속에서 또 서브그룹 나름대로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또 인디비듀얼 리시스턴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룹이나 소그룹하고 상관없이 개인적인 또 전이나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다양한 전이와 저항이 일어나는 것이 그룹이에요. 집단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롤슈타인 얘기는 서브그룹 저항만을 가지고 이걸 워크그룹을 이해하시면 워크그룹과 여기서 베이직 어썸션 그룹을 구별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룹 전체로서의 의식적인 것은 워크그룹을 의식적으로는 지향하고 있지만 무의식적인 흐름 속에서는 베이직 어썸션이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 가정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 그룹의 경향 혹은 분위기 그룹원들의 성향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페어링 그룹이라고 짝짓기 그룹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뭔가 생식적인 것, 실제로 뭔가를 리프로덕션, 뭔가를 만들어내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형성을 해서 거기에서 메시아 사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떠면은 이 그룹원 중에 대표적으로 어느 두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두 사람이 아주 정서적으로 친밀하게 돼서 거기에서 실제로 결혼을 부추기는 그룹도 있어요. 친구가 되도록 열심히 도와주는 그룹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심볼릭하게는 그로부터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는 것. 이게 메시아가 어쩌면 여기서 더 훌륭한 어떤 아이가 태어난다. 또 상징적으로는 거기서 메시아 사상이라고 이 모든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들이 거기서 태어날 거다 하는 쪽에서 모두가 여기에서는 이 리프로덕션이 일어나도록 다 돕는 역할을 그래서 원래 어떤 이 워크그룹의 취지하고는 상관없이 여기 그 취지가 중요한 것보다는 여기서 정서적으로는 이 그룹 내의 사람들 간의 어떤 친밀성 같은 게 굉장히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굉장한 희망을 쫓고 있고 그리고 그 굉장한 낙관주의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룹에서는 으쌰으쌰 하면서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 아주 중요한 것이 거기서 나온다고 하는 이런 정서적인 개념들이 그 속에 이런 그룹들이 드러나는데 이런 경우에 실제 워크그룹하고는 다른 이 무의식적인 정서적인 흐름들을 베이직 어썸션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이 원래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하고 다른 모습으로 저항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서브그룹 저항만이 아니고 그룹이 전체로서의 저항이 일어난다고 우선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이런 비혼의 개념은 현대정신분석에서 스파티니스가 또 다른 용어로 비혼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파티니스는 여기서 inadequacy라는 용어를 불충분한 그룹 이게 말하자면 비혼의 디펜던스 그룹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inadequacy 그룹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리프로덕티브 그룹이라고 보는 것은 이게 페어링 그룹을 리프로덕티브 생식적인 이라고 하고 그리고 네거티브 리프로덕티브 그룹이라고 하다면 이 컨스텔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별자리를 우리가 컨스텔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이 컨스텔레이션이 그러니까 어떤 배열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정서의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볼 때 하나는 inadequacy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우리는 미흡하다 불충분하다고 하는 개념을 가진 그룹이 정서적으로 있고 또 한 그룹은
우리는 무엇든 아주 좋은 것을 만들어낼 거요 라고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네거티브 리프로덕션, 거기서는 오히려 우리는 그 생산적인 것에 더 오히려 파괴적인 입장, 반생식적인 것들이죠.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까 얘기한 파이트와 플라이트, 그냥 싸우고 버티고 하는 이런 패턴이, 그래 학자들마다 이름을 달리할 뿐이지만 비원의 이 개념들은 그룹 치료에서 굉장히 초기의 이론으로서 다른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을 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들이 여러분들의 조금 더 폭넓게 단순하게 서브그룹 리시스턴스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그룹 리시스턴스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그룹 리시스턴스의 특별한 형식이 서브그룹 리시스턴스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쩌면 그로슈타인이 애를 쓰고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 것하고 조금 축소된 방향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좀 더 가능하면 확장해서 설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룹 체험 속에서 여기서 조금 나눠 가보죠. 여기서 세 가지 그룹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그룹을 많이 지도해 보신 분들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룹 활동을 해봤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좀 납득이 되시는지, 실제 사례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건 어떤 것인지 좀 나누고 가죠. 실제 사례를 그룹을 해주면은 어떤 면으로는 그룹을 지도자라고 말하는 리더 역할에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공식이 건드려지느냐에 따라가지고 집단 의식이 달라진다고 생각해봤거든요. 그래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근데 지도자가 어떤 무식을 표현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룹이 달라지는 거를 보면은,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무식 하려고 있는 어느 무식적인 어떤 행동들이 강력한 경우에는 지도자의 무식을 따라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누군가가 거기에 말하자면 성격을 결정하는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저항하는 힘을 갖다가 나타내버리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저항하든지 페어링이든지 아까 디펜더시든지 또 모든 면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떠한 측면들이 더 나타나 버린다는 그런 경험들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한번 저항하기 시작한 그룹은 계속 저항하는 걸로 나가게 되고, 한번 디펜드 시켜되면은 계속 디펜드시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도했던 그룹에서는, 그리고 아까 여기서 말했던 서브그룹 하위 집단 저항이라는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그쪽 부분을 조금씩 이야기해 나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집단적으로 저항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항이 좀 풀려나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미 말하자면은 워크그룹이 가지고 있던 어떤 목적이 있지만은, 그 목적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요구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것들을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그것 때문에 실탄으로는 목적은 원래는 달성할 수 없는 것이고, 원래 그 사람들의 니드를 채우기 위해서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저절로 그 목적을 갖다가 의식적으로 만들어 나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정신분석적으로 그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때 저항을 해소하는 것을 알아요. 지금 강 목사님 얘기하시는 것은 저항을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 원래 워크그룹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 집단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정해진 어떤 움직임이 아니라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들은 여기서 책에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 모습들이 제가 볼 때는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느 것이 드러날지 이제 그때 상황이 다른데, 이게 아까 얘기대로 그룹 전체가 어떤 독특한 경향을 띠는 경우들이 가끔 발생한다는 얘기. 그게 어떤 누구의 몇 사람이 영향이 있는 사람의 정서가 주도하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 것이 다 합쳐서 그런 것이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독특한 모습들이 그룹 저항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 저항보다는 그룹 저항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룹 전체의 저항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지, 이때는 개인 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저항으로 축소해서 여기에 대응을 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의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정서라고 이해를 한다면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이 저항을 해소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개입 방법이 달라지는, 인디비듀얼인 경우하고 그룹 리시스턴스는 우리가 개입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우리 서 목사님도 조금 나누시겠어요? 이제 이 그룹의 집단을 보면서 여기서 뭐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적인 그런 반응이나 좀 더 추가되는 것들도 있는데, 제가 경험한 어떤 이런 그룹 과정 가운데서 굉장히 어떤 뭐 건강성이라든지 어떤 자기에 대한 어떤 자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원들은 첫 번째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굉장히 저항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일어나는데, 이 하다 안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포기를 하고 도피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생기고, 생각되어지는 게 이제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위 어떤 서브 그룹에 대한 어떤 레지스턴스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는 그 그룹에서 집단에서 발견하는 게 뭐가 있냐면, 그 그룹 안에서도 이너 서클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또 들어가지 못하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하위 집단, 서브 그룹의 어떤 마이너리티의 어떤 그룹들이 생성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지켜보고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서클이나 어떤 코어 핵심 그룹들은 철저하게 어떤 자기들만의 소유하고 있는 비밀이 있고, 그 비밀을 공유하고, 그 비밀을 공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동질성, 동일성, 그리고 집단의 지도자와 자기는 어떤 한 인격체라는 어떤 그런 동일성이 나타나면서 그게 굉장히 어떤 하이라키한 구조 속에서 형성되는 것도 있고, 그 반면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마이너리티한 그룹, 하위 그룹 속에 속속되어 있는 그룹 멤버들은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것이죠. 왜곡된 현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룹에서 나타나는 어떤 디스펑션, 역기능적인 어떤 역기능적인 모습들이, 디스펑션한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룹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어떤 역동성이라든지 좋은 어떤 것들이 그걸 인해 가지고 여기 마지막 단계에 나와 있는 어떤 짝짓기라는 어떤, 제가 이야기하는 짝짓기의 개념이 교수님도 그 리프로덕션 말씀하실 때 재생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한 나타나는 것보다는, 현재로서는 어떤 관계성 속에서 나와 있는 그룹들이 그런 극한 관계의 어떤 짝짓기 형태로서 생산적인 것으로 인해 가지고 끊임없이 나아가기보다는 이 왜곡 개인별로의 그룹에 있어서도 그 그룹의 개개인의 개별성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적인 요소들로 인해 가지고 그 그룹이 나중에는 집단으로 모였을 때는 굉장히 어떤 독특한 건강성에서 헤쳐나오고 벗어나가고, 또 그리고 아주 독특한 역기능적인 어떤 구조의 모습들을 만들어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그룹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도자가 끊임없이 자기를 신화화하고 자기를 나타내게 하는 그런 것들과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거기 하이라키 구조 속에서 자기도 들어가기 위해서 그 발맞춰주는 그런 아주 괴이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도 많이. 그러니까 여기서 서브 그룹이 그저 메이저 서브 그룹과 그리고 거기에 메이저가 마이너 서브 그룹으로 나뉘는 경우도 있죠. 어떤 때는 이 세력이 등등해서 할 때는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두 그룹이 그냥 끊임없이 파이트와 플라이트로 모드로 가버리면 전체 그룹이 엄청나게 이 워크그룹 자체가 기능을 못할 만큼 이렇게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까 어떤 이 세 번째 그룹, 페어링 그룹이라는 것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저항으로 작용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여기 가면 심볼릭하게 누구하고 누구를 짝짓기 하면서 다 응원해주고 다 좋아하고 그 두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 그룹 두 사람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룹 리더와 그룹원 중에 한 사람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부추기는 경우도 생겨나요. 그러면서 그게 아주 바람직한 것처럼 그래서 이 두 사람 간의 친밀성을 격려해주고 다 응원해주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때는 굉장히 다들 희망을 갖고 그리고 굉장히 낙관적이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모습 굉장히 누구하고 짝을 짓는 것 자체를 아주 축제처럼 이렇게 드러내놓고 있는 원래 워크그룹의 펑션하고는 상관없는 정서적인 니드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저항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그룹이 굉장히 낙관적이고 희망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굉장한 어그레션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또 파괴성으로 나와요. 굉장히 친밀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친밀한 속에서 드러내지 않고 있는 어그레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모습인데 이 관계를 우리가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과거의 지정학적 이론으로 이 그룹 심리를 이해를 해버리면 조금 여기서 이 워크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세계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세 가지 유형의 베이직 어썸션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무의식적인 흐름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 무의식적인 경향성들 이걸 그냥 그런 것도 그런 경향으로 사람들이 이런 베이직 어썸션이라고 가정이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난해한데 이런 흐름들 그룹의 흐름이나 그룹의 성향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그룹을 여러분이 만나면 그 그룹에서 느껴지는 게 다 다르죠. 이 그룹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자꾸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에서 일어나고 있는 형상들을 이게 무의식적인 흐름인데 그래서 그룹 리더가 굉장히 정신분석적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룹을 잘 돌보지 않으면 그룹을 장기적으로 끌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부분이에요. 의식적인 것은 워크그룹이지만 실제 사람들이 왜 여기 왔는지 아까 강 목사 얘기했습니다. 왜 여기 왔는지는 심리적인 니드가 있어 왔다는 거예요. 이 니드가 공통되는 니드일 가능성이 그런 공통된 니드가 하나로 합쳐지면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이게 마치 하나의 베이직 어썸션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이런 니즈가 중심이 돼서 지도자는 어떻게 자기가 하는 여기서 워크그룹이 하는 것 자체도 곡해되게 목적 자체가 왜곡돼 버릴 수도 있어요. 이 니드가 먼저면 그래서 이 무엇의 우선순위가 있냐면 이 정서적인 니드가 가장 큰 우선순위를 차지해 버릴 가능성이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도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룹이 아까 어떤 어썸션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성향을 가진 그룹이냐에 따라서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지도자 역할이 달라지죠.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각각 달라지죠. 각각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습도 각각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룹의 성향, 그룹의 흐름을 이걸 잘 파악하는 것이 그룹 리더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러면 거기에 그룹 리더가 왜 어렵냐면 아까 저항에는 세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인디비듀얼 리시스턴스가 있으면 인디비듀얼 정서를 아는 사람만이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선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룹 전체의 어떤 저항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룹 전체의 역동을 봐야 돼. 그룹을 하나의 유기체로서 파악하셔야 되는 이 그룹 전체가 지금 어떤 성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그럼 이게 저항으로 드러날 경우는 그 저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거 전체적으로 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 서브 그룹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 서브 그룹에 일어나는 저항들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이런 섬세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룹 리더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룹 리더의 포지션들을 너무 쉽게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사람의 심리들을 잘 이해하고 개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이 그룹 치료자가 되는 건데, 그룹 치료를 따로 공부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들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이제 아까 페어링에서 보면은 그 커플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커플을 꼭 근친상간적이라고 이제 표현하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 커플을 근친상간적이라고 하는가 그 생각을 했는데, 근친상간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근친상간적이라고 하니까 이게 저항과 더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근친상간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미 그룹이 모였다고 한다면 이게 동아리잖아요. 이게 벌써 패밀리잖아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적이라는 것 자체가 그 커플이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어떤 저항에 의해서 형성된 커플이라면은 그 속에는 억압된 관계가 있다는 내용도 들어갈 수 있어요. 억압으로 하면은 그 커플이 되는 자체가 이미 그 속에는 그 저항이 깔려 있는 그런. 그러면 잘 보세요. 개인 상담에서도 여러분들이 개인 분석에서도 사람들이 분석을 제대로 수행하기보다 섹슈얼라이제이션으로 저항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죠. 성애적인 모습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고 성찰하고 자유현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고 거기 힘든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선생님 저 그냥 좀 사랑해주면 안 돼요? 라고 가버리면 다른 통찰이 다 필요 없어지잖아. 그래서 러브 트랜스퍼런스가 강렬하게 일어날 때 경우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이게 어떤 치료의 틀이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 정서만 잘 표현하도록 하는 쪽으로 잘 이분들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액팅아웃이 일어나서 치료하러 왔다가 결혼하고 가는 사람도 생겨나죠. 그런 모습이 보면은 이단적 종교도 그렇지만은 교회에서도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이거죠. 원래 목적보다는 여기서 섹슈얼라이제이션이 킥인을 해버리면 다른 모든 것을 무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목적을 아까 말했던 작업 집단에서 목적을 이루는 것에 대한 하나의 저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거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밀한 관계로 우리 같이 좀 우리끼리 있는 거 좋지 않아요? 그거 하면 좋지만 그래도 우리끼리 좀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라고는 이제 이쪽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우월한 아이라는, 생산되는 우월한 아이라는 게 말로만 우월이지 사실은 우월이 아니라 그냥 지배적 아이라고도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아이요? 그냥 지배적인. 예, 말하자면은 의식을 갖다가 압도해버리는 무언가가 나타날 수도 있는 아이예요. 우리는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예를 들어서 건강한 어떠한 집단이 되어야 되는데, 건강한 집단이 아니라 그냥 그 집단을 지배해버리는, 사람들이 그걸 우월하다고 여겨버리는. 그렇죠. 예. 그런 메시아적 사상이라고 그런 또 아이디어들이 막 횡행하면서 원래 그것은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겠죠. 원래 이 작업 집단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은 상실되고 여기서 새로운 메시아 사상이 탄생한다고 그 메시아 사상의 사람들이 다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보통 보면은 이단이라고 말하는 시청자 같은 그런 집단이 나오는 그런 모습도 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 저항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이 저항을 해소하지 못하면 원래 목적은 다 사라진다는 얘기죠. 원래 워크그룹이 기능을 못하게 된 이 무의식의 지배에 의해서 의식적인 활동들이 완전히 위축돼 버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게 한편으로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그룹 리더가 이 그룹을
오도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을 심화시켜 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룹원들을 전부 파이터와 파이팅으로 끌고 가는 케이스가 어때요? 우리 정치 사회에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봐왔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합리적인 사회활동이나 정당활동이 아니고 무조건 투쟁하거나 투쟁에서 투쟁의 승산이 없으면 바로 도망와서 전혀 협조하지 않는 이런 형식이 되어버리는 이런 그룹도 여러분들이 목격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지도자가 그룹 리더가 사람들 전부 의존적인 상태로 만들어버리면 노예로 만들어내는 거지. 이 그룹을 굉장히 위험한 집단이 되어버리죠. 이게 바로 사교 집단이죠. 모두를 디펜던시를 보통 디펜던시 그룹은 어떤 형식이 되냐면 굉장히 의존적인 그룹들은 아마 수업에서도 일어나고 어떤 슈퍼비전에서도 일어나고 분석에서도 일어나고 집단에 어느 집단이나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어떤 면은 공동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그룹원 전체가 참여하는 형식인데, 만약에 그룹 분석을 한다고 한다면 그룹 리더 혼자 이 사람들 개개인으로 다 분석해 줘야 되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상황이 일어나요. 모두가 자기 동료가 주는 얘기,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얘기를 해도 그 얘기는 잘 듣지 않고 모든 것을 You are the king, 당신만이 다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만들어내고 자기들은 다 베이비 노릇을 해버린 이런 그룹이 일어나면, 만약에 그게 학습 그룹이면 학습 그룹 자체도 굉장히 효율성이 없는 그룹이 되죠.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 혼자 이 사람들은 니들을 다 충족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다양한 것들은 결국 개개인이 가진 것들이 서로 나눔을 통해서 일어나는 건데, 이 기능이 다 죽어버리면 여기서 원래 이 학습 목적이 달성되기 굉장히 어려운데, 만약에 이게 영적인 그룹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이 그룹의 그룹 리더가 옴니퍼턴스를 가지고 이 그룹을 장악해 해버리게 되면 전부 영적인 베이비로 영원히 남아버릴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전혀 독립할 수 없고 항상 모든 판단은 이 영적 지도자가 다 해줘야 되고, 자기들은 아는 게 하나도 없고 우리는 부적합하고 우리는 뭐든 할 수 없는 이런 의존적인 그룹이 탄생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의존적인 상태가 영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스피리추얼 디렉션에서 가장 금기시하고 있는 게 이제 이 부분이죠. 영적 지도자가 자기의 영적 삶의 방식을 누구에게 강요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성령이 해야 될 일을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가드가 차지할 자리를 이 영적 지도자가 자기가 차지해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게 사교화된다는 얘기, 이 경우가. 근데 이 디펜던시가 어떨 때는 상당히 공격적인 디펜던시로 나올 때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도자를 옴니포턴트한 자리로 보내버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이상화하기도 하지만 지도자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내는 공격성으로 기능하기도 하잖아요. 자기들은 컬래버레이션 하지 않고 당신이 다 하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룹마다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그룹 리더들이 가지는 그 역전이가 만만치 않아요. 그걸 잘 이해를 하시지 않으면 정신건강에 큰 데미지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실제로 그룹 리더가 그룹원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 버려요. 잘못하면.